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쇼입니다. 9월 선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의 9월 선물은 초강세를 보이면서 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405.15로 마감이 됐는데요. 주말 내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습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란 역시 추가적인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정치 지형이 대단히 긴장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님들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가 빠르게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차 거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주를 한 금액이죠. 이 부분이 88조 7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어떤 공매도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매도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대차장고가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 핵시설 폭격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용장고도 대단히 많이 폭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용으로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신용미수 증권사로부터. 이 부분이 19조 5,600억 원으로 거의 20조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린 이 부분이 22조 8,700억 원이 넘어요. 합해서 41조 원이 넘습니다. 신용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면서 신용을 쓰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의 증시 자금 추이. 이 추이랑 주식의 방향이랑 거의 일치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현재 고객 예탁금은 63조, 심지어 65조를 넘기도 하죠. 대선 이후에 50조 상단에 머물렀던 투자 예탁금이 60조를 훌쩍 넘어서 63조, 65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점. 굉장히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는 1.48%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1.26% 강하게 동반해서 반등을 해줬고요. 대만 증시 0.19, 일본이 마이너스 0.2, 중국 상해가 마이너스 0.07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독자적으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대선 이후에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10일간의 거래일을 보더라도 6월 13일 0.89% 하루를 제외하면 9할의 승률입니다. 이건 거의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증시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월해져 있다. 그만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올라온 포인트도 작지가 않습니다. 1% 이상 상승한 날만 해도 4일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와 있다. 이런 점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큰 변화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 에어로페이스가 시가총액이 44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5위로 올라섰고요. 네이버가 급등을 하고 있죠. 최근 결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폭증을 하고 있는데 42조 원대로 시가총액 7위로 다시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부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막대하게 늘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중공업이 39조 원대로 10위권에 진입해 있고요. 다소 흐름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71조 원대로 시가총액 4위까지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융주들이 강하면서 KB금융이 40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8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350조 원으로 약간 줄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SK하이닉스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25만 원을 돌파하고 있고요. 180조 원으로 20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당한 그 시가총액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물이 따라 오르면 삼성전자가 따라 오르는 이런 구조를 지녔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14%로 낮아지면서 그의 종목들의 비중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로 보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8배대에 머물렀던 코스피의 PBR은 1배까지 어느덧 올라섰어요. 이제 저평가되는 국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471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해서 302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고요. 그만큼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거래대금 면에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서 14조 원 이 정도를 보이다가 지금은 17조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주가가 부진하면서 공매도를 했던 이런 세력들의 쇼키즈까지 동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쇼키즈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시간을 준다.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2주간의 시간을 준다. 하지만 48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제 공습을 단행했죠. 이게 트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이제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0.51%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야간 선물이 0.78%나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02포인트까지 3.2로 내리면서 0.78% 하락을 해 있는 데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7시에 재개되는 미국의 선물 시장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달러가 위험하니까 중동 전쟁 자체가 조금 더 긴장스럽고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고요. 유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재개되는 미국의 선물 시장이 낙폭이 좀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1% 이상 강하게 하락을 할 그럴 가능성도 지대하게 현재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데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를 밑돌면서 계속해서 98대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원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외국인만 진입한 건 아니고요. 대선 이후에는 국내 기관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증시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꼭 외국인의 힘만 빌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매수를 가담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시의 흐름을 보면 대단히 그 차이점이 많이 느껴진다. 2025년도 1월 달에는 거의 유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는 코스피 지수가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미국의 증시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오를 때는 우리 증시보다 덜 오르는 특히
6월 3일 선거 이후에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횡보를 보이고 있다. 2025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월등하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미국과 이란 소식을 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뜻이죠. 핵시설들을 공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란이 석유도 많이 나는데 왜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미국도 국방도 튼튼하죠. 원자재도 많죠. 땅도 넓죠. 그런데 굳이 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미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죠? 러시아는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인도, 북한 이런 나라들은 왜 핵무기를 보유합니까? 영국, 독일은 왜 핵무기를 보유합니까? 그것이 몇몇 국가들만 핵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 말이죠. 나는 몽둥이를 들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싶은데 너는 꼭 맨손으로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각 국가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폭격기를 진입시켜서 폭격을 한다. 그냥 폭격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러한 미국 폭격이 있은 후에 이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 이런 부분에 이제 이란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긴장이 더욱 긴장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중동 전쟁은 얼마나 오래 끌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그 시설들이 이제 완전히 괴멸됐다. 오블리터레이트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란의 핵시설 이런 부분들을 폭격으로 완전히 괴멸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가 사용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60m를 뚫고 내려가서 폭발을 할 수 있는 이 대단한 무기죠. 이 무기가 B2에 실려가지고 포르도 산악지역의 핵시설에 12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작살이 났을 가능성이 있죠. 떨어진 데다 떨어지고 그 밑으로 파고들었으니까요. 이 B2 폭격기에 의해서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12발이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5만 피트 상공에서 B2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 이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방공망도 거의 이제 해체가 된 상황이고 공군력도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까불지 말고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핵시설들이 대부분이 이제 파괴가 된 상황이고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따라서 거의 괴멸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핵 가지고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이란이 여기에 동조를 하면 그대로 그냥 평화롭게 너희들은 핵 없이 살 수가 있잖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세 곳 포르도와 나탄스, 이스파한이라는 세 곳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포르도는 12개 벙커버스터가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30발의 토마호크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파괴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좀 독특한 국가예요. 율법 국가입니다. 이슬람 정통 율법을 주장하는 국가예요. 신정 국가죠. 지금은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죠. 1989년 이래로 단기간에 이제 이란을 집권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신정체제라 그래서 샤리아 율법,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 이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그런 정치체제예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기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요.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신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신정 일치체제 국가입니다. 이란은 이제 시아파죠. 시아파는 혈통을 중요합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요해서 이를 이제 이맘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이제 수니파라고 하는 칼리프 공동체가 이제 선출한 그 칼리프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전 세계 85%에서 90% 정도의 이슬람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예요.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고요. 시리아 이전 정권 아사드 이 붕괴가 됐지만 시리아 정권 이전 정권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요르단 예멘 후티 반군 이런 쪽을 쭉 지원해 가면서 미군에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친미 정권 팔라비 왕조가 있었죠. 1925년도부터 1979년. 호메니에 의해서 이란 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 친미 정권으로 있다가 호메니 정권이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반미 진영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들과 이제 대립을 하는 이런 국면으로 나섰는데 이란은 보시다시피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유럽으로 나가는 교통 요지에 있어서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침입을 받기가 대단히 쉬운 지형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주변 국가들은 이제 이라크나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과 연계가 돼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데도 일부 이제 수니파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1648제곱미터로 몽골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의 전체적인 토지가 몽골보다는 약간 큰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을 이제 내부적으로 점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수천 미터의 이런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알보르즈 산맥이나 동부 이란 산맥, 자그로스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이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이제 카바르 사막이나 루트 사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이사이의 고산지대에 이란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테헤란 이란의 수도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들이 이제 이란 가면 고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 구장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심호흡도 가쁘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란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이런 대규모의 산맥과 사막 이런 부분들에 이제 중간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란을 내부적으로 육지적으로 침략을 해서 점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테헤란의 고도가 1040m 아니겠어요? 우리가 웬만한 산, 1000m 산의 고지에 도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제 이란의 공군력이 이렇게 작동을 하지 못하느냐? 항공기가 총 325대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투기는 이전에 미군에서 친미 정권 때 쓰던 F 팬텀4 우리나라는 이제 퇴역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팬텀 14, F14 이런 구기종이에요. 그러니까 공군력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공망도 거의 이제 파괴가 많이 됐고요. 산맥에 이제 방공망들이 있긴 있는데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의 주요 반다르 아바스 항구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석유들을 많이 이렇게 수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전 세계 원유 물량의 이제 25%, 천연가스가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통과를 하려면 이제 수심이 깊은 이란 쪽 해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기뢰 해설이나
포격을 맞으면 유조선들이 이제 폭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위험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면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는 모든 산업에 쓰이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요. 그 대단히 이제 정세가 위험해지고 있죠. 보통 이란의 서부 쪽으로 이제 오일 매장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이렇게 서로 맛보고 있고 전부 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나 LNG, 천연가스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멘이라는 이 후티 반군 이쪽을 지나야 되는 홍해 쪽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이 홍해 부근 그 다음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멘의 후티 반군 이쪽도 언제 어떤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도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오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가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이 대단히 싫어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날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재 대부분의 이제 미군 기지, 뭐 중국 기지 포함해서 아덴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시아의 상선들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부티라고 하는 예멘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미군 기지 주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쿠웨이트나 사우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를 통해서 쭉 빠져서 말레이시아, 말레가 해협을 통해서 대만을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루트에 루트가 두 곳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으로 이 가는 통로죠. 이렇게 해서 말레가 해협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 물류가 이제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루트가 안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유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뭐 나중에 이제 이 북극 항로가 이 개설이 돼서 러시아를 통해서 쭉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고 일본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극해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러시아 땅 이런 데 근처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허가 없이는 쉽게 이렇게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 이 대만 해협으로 이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만 쪽을 지나서 이제 베트남이고 동남아시아에 진입을 하고 말레이시아, 말레가 해협을 통해서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이제 수송로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럽으로도 이제 수출로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상선으로 가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이 되겠죠. 이쪽으로 통로가 나아지기만 한다면요.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가서 그냥 직선으로 유럽에 들어가는 이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21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강력한 기반을 축으로 해서 나머지 국가들과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루트들이 현재 긴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을 축으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당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쪽도 분쟁을 겪고 있고 인도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두고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해를 두고서 또 경쟁 중이에요.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두고서 또 경쟁 중입니다. 중국은 빠져나오려고 해요.
이것을 미국은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봉쇄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중국해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항해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미국 군함들만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 곳곳이 굉장히 지역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지역적 긴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구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에너지를 100%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로서는 인플레이션도 문제고요. 통로도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9월 선물은 보통 강력하게 올라온 게 아니죠. 대선 전부터 그런 5월 말부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 이상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일 이평가도 7%나 벌어져 있어요. 20일 이평가도 이격이 7%나 벌어져 있고 60일 이평가는 현재 13.62%가 벌어져 있어요. 대단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전 같으면 6.85, 10.99% 이런 데서 다시 62평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에너지들이 나왔어요. 이때에도 상호관세 부근으로 굉장히 급락을 한 상황 아니겠어요? 대선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4월 중순에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상호관세 유예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상호관세는 이제 7월 9일 90일이 유예가 만료가 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돼요. 보편관세 10%예요. 어느 국가는 상호관세가 적을 거고 어느 국가는 상호관세가 굉장히 많을 거고 철강과 알루미늄은 지금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반도체 제약관세가 또 별도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62평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회계를 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0일 이평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405잖아요. 적게 내리면 400, 많이 내리면 395, 더 많이 내리면 390까지도 주가가 단기간에 꺾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유가도 급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 이렇게 가면 주식시장은 붕괴를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환율도 1370원대에서 1400원을 훌쩍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회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밸류에이션이 S&P 500이 거의 22배에 도달하고 있고 지난 2년간 강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가면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390 정도는 조정을 준 후에 재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62평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오른다고 하면 언젠가는 조정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면으로 정상적으로 조정을 주면 380 정도에 회귀하는 게 그림에 좋아요. 380 정도는 회귀를 해주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62평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405포인트에서 한 정상적인 각도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380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N자형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가가 이렇게 N자형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소나기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금 확보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 현재 타이밍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미 사건에 다 터진 다음에 현금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묻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위험이 가중이 되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월요일날 오전 7시에 재개되는 미국의 선물시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마이너스 0.78, 지난 금요일날 야간 선물이 하락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평화의 시간을 열자 이렇게 요구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지속해서 항전 의제를 펼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후티 반군의 위협,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중하면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국면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합의를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강한 주식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이제 돌발 변수라고 하는데, 돌발 변수는 개인들이 대응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